자, 임상훈 선생님의 온라인상으로는 세 번째 국어 시간. 물론 중간에 오프라인 수업이 섞여 있긴 하지만 온라인상으로만 따졌을 때 세 번째 국어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동시달 기나긴 밤을과 그리고 니미오마 학원을 공부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뭐 조금 추가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다음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있는 동시달 기나긴 밤을과 니미오마 학원의 공통점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대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을 봤을 때 둘 다 여성 화자다. 그렇죠? 둘 다 여성 화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랑하는 님의 부재, 현재 사랑하는 님이 내 곁에 없는 상태,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 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할 수 있겠고, 인간의 감정,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고, 순 우리말 음성 상징어를 아름답게 활용하여 주제를 표현하였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니미오마 학원을 같은 경우에는 뭐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이런 것들 음성 상징어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황진이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좀 올려볼까요? 황진이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금방 찾아보겠습니다. 자, 황진희 씨 같은 경우에 동짓달 기나긴 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편다. 이 서리서리와 구비구비가 음성 상징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음성 상징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자, 음성 상징어란 다시 보여줄게요. 음성 상징어란 이런 겁니다.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여겨지는 단어, 즉 의성어와 의탱어를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데 이 니미오마 학원을과 황진이의 동시달 기나긴 밤을에서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 의탱어를 활용하여서 표현을 하였었죠. 그래서 이 순 우리말 음성 상징어를 아름답게 활용하여 주제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달 기나긴 밤을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해학성이 있었나요? 동시달 기나긴 밤을은 작품의 해학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니미오마 학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지만 니미오마 학원들은 해학성이 있었던 것 같고 동시달 기나긴 밤을 물론 황진이가 귀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표현상으로는 서민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동시달 기나긴 밤은 서민적 표현은 아니었지만 니미오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월렁충차 건너가서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런 표현들 갈가벗긴 주출이 3대 이런 것들 굉장히 서민적이고 진솔하고 가식 없는 꾸밈 없는 표현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서민적인 표현이 쓰였다 볼 수 있고 동시달 기나긴 밤을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이미지로 활용하였죠. 이 동시라는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계절을 의미하는 거죠.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춘풍 이불 아래에서 춘풍은 봄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한 겨울의 차가운 이미지, 봄의 따뜻한 이미지를 통해서 님이 없을 때 겨울 같은 나의 심리 그리고 님이 내게 왔을 때 봄 같은 나의 심리 이런 것들 그러한 상황을 심리와 상황을 계절적 이미지인 동주와 춘풍을 통해서 표현했다 할 수 있겠지만 니미오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잘못 미안했네요. 미안합니다. 동시달 기나긴 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이미지가 있죠. 반대로 얘기했네요. 춘풍, 동지 같은 계절적 이미지가 있지만 니미오마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이미지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고려가요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한국 문학의 전통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자, 한국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에서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서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특성, 각각의 개별 작품이 아니라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해보자라는 건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가 문학에서 이어져 오는 전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려가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시조를 했습니다. 그 시조 문학이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기에 굉장히 융성했던 문학인데 설명을 했었죠. 근데 그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고려시대 문학을 한다? 좀 이게 또 선생님이 마음이 좀 걸렸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순서를 뒤바꿔버려서 선생님이 마음이 걸렸는데 그래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향가를 했죠? 향가를 했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를 했어야 돼요. 고려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 나타난 시조 이런 식으로 왔어야 맞는데 선생님이 고려가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조를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를 하게 된 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든 간에 고려가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프린트를 올려놨죠? 프린트 학습 자료를 보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당연히 고려가요니까 고려시대 작품이겠죠? 평민들이 향유하던 민요적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려시대 민요다 생각해도 크게 뭐 틀린 점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 상관없어요. 자, 다른 이름으로 고려 소교라고도 불렀는데 이 소교라고 하는 것이 속되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습니다. 세속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노래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노래겠죠. 이따가 이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왜 현실적인 노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밑에 바로 가서 이거부터 하도록 할게요.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은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삶의 괴로움 등 평민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랑 문제, 삶의 괴로움 문제 굉장히 세속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속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귀족층의 한문학이 고려시대에 융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한시예요, 한시. 한시는 중국의 문학입니다. 중국의 문학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꼽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사실 힙합 같은 것도 사실 이제 미국 문화, 흑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융성하고 있듯이 힙합처럼 중국의 문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융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던 것들이 이제 보통 귀족 문학이었는데 상대적으로 평민들에게도 문학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민들에게서 새롭게 나타난 노래가 고려가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니까 당연히 우리 글자가 없었습니다. 글자가 없어서 기록되지 못하고 전하다가 기록되지 못해서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죠. 구전돼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돼서 전해지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뭐 시용향악보라든가 악합계범이라든가 이런 책에다가 문자로 정착되었습니다. 뭐 책 이름까지는 알 거 없고요. 자,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유학자 들이 남녀 상열지사 좀 전에 선생님이 고려가의 주된 내용이 사랑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랑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성인 버전이거든요. 청소년 관람 불가 버전인 게 좀 있어서 남녀 상열지사는 가사가 저속하여 싣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에 싣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아예 내용을 개작해버리거나 삭제해버린 작품이 많아서 고려가요의 일부만 전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미 한 적이 있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내용상의 특징 이미 살펴봤습니다. 형식상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상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분연체입니다. 분연체, 분절체, 연장체 그냥 다 같은 말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분연체, 분절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이 가실이라고 작품을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 보니까 1년, 2연, 3연, 4연 여러 개의 연으로 이어져 있죠. 이렇게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형태로 우리가 분연체, 분절체, 연장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죠?
계속 가봅시다. 후렴구, 여음구가 사용되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후렴구, 여음구라는 게 쓰였는데 이게 통일성을 부여하고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후렴구, 여음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밑에 설명했습니다. 자, 여음구 같은 경우에는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것 등과 이거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흉내내는 것 등과 같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구절을 여음구라고 얘기하고 후렴구는 매연 반복되는 구절을 의미한다. 자, 이것을 여음구, 후렴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음구, 후렴구는 현대 가요에서도 많이 쓰여집니다. 가요에서 후렴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애국가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후렴구란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음구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요에서 뭐 이런 표현들 뭐 선생님 따라하기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사는 아닌데 의미는 없는 소리를 가수가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면서 소리의 리듬감이라든가 멜로디를 강조하는 소리를 내는 게 있죠. 그런 걸 여음구라고 얘기합니다. 고려가요에서는 여음구라고 얘기해요. 자, 작품을 통해서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나난 이런 거는 우리가 여음구라고 얘기합니다. 의미 없어요. 단지 이런 걸 통해서 노래의 멜로디, 리듬감이 살아나는 거죠. 하지만 밑에 위증질과 대평성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쓸까요? 위증질과 대평성대 같은 경우에는 매연 반복됩니다. 볼까요? 2연에서도 위증질과 대평성대, 3연에서도 위증질과 대평성대, 4연에서도 위증질과 대평성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매연 반복되는 후렴구다 얘기하겠습니다. 후렴구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적인 걸 좀 해보도록 합시다. 후렴구인데, 지우개를 써야겠네요. 자, 후렴구인데, 자, 여기 보면은 대평성대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알 겁니다. 태평성대라고요. 왕이 통치를 잘해서 평화롭고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태와 대의 의미, 태와 대를 다 바꿔 쓰긴 했지만은 뭐 사실상 태라는 의미도 크다는 의미고 대라는 의미도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평성대라고 하는 명확한 의미가 존재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위증실가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아요. 위증실가는 의미가 없는 여음구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 위증실과 태평성대는 후렴구인가요? 여음구인가요? 그럼 이 위증실과 태평성대는 의미가 일부분 있고 일부분 없으니까 여음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일부분 없으니까 위증실과는 여음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태평성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고 위증실과 태평성대가 매연 반복되니까 후렴구라고 얘기하겠네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위증질과 태평성대는 자, 여기다 부분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해볼까요? 자. 태평성대는 분명히 의미가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위증질과 같은 경우에는 여음구를 하겠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냥 리듬감, 멜로디를 강조해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증질과 태평성대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건 분명한 후렴구입니다. 매연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선생님, 여음구와 후렴구가 동시에, 그러니까 한 구절이 여음구와 후렴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선생님이 고려가의 후렴구를 예시를 들어놨는데 정석가, 동동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요입니다. 이 중에서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유덕하신 님을 여해아와지이다. 그러니까 유덕하신, 덕이 많으신 님을 여의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분명한 후렴구입니다. 그죠? 매연 반복돼요. 동동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 같은 경우에는 아으 동동달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후렴구 역할을 하면서 매연 반복되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작품을 보진 않았지만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후렴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의 후렴구는 후렴구이자 동시에 여음구를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에 따라서 여음구가 후렴구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네.
동동 같은 경우에는 여음구가 후렴구인 거고,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후렴구가 이런 거는 그 단지 후렴구일 뿐이지 여음구가 아닌 거죠. ES3라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상의 특징 하다가 선생님이 말하셨죠. 형식상의 특징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평민들에 의해서 고려가요는 평민가요를 했습니다. 평민들에 의해서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향유되면서 송축은 이제 축복한다는 소리예요. 송축, 태평성대, 기원 등 시적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삽입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오른쪽에 작품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리의 내용 선생님과 함께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리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현대어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건 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차량하는 님께서 나를 버리고 간다는 내용이에요. 밑에 내용 한번 더 볼까요? 나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때 시적 화제의 정서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뭐 그렇겠죠. 이별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 보세요. 자, 위증질과 대평성대. 대평성대 어떤 내용이라고요? 왕이 통치를 잘해서 평화롭고 풍족한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뭐 시대를 대평성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평성대라고 하는 부분과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적 상황과 어떻습니까? 내용이 일치하나요? 시적 상황이 일치하나요? 아니면은 뭐 시적 화자의 정서와 내용이 일치하나요? 태평성대라고 하는 단어가 시적 화자의 정서에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궁중음악으로 향유되면서 태평성대의 기원이 추가된 겁니다. 왜 태평성대의 내용이 추가됐을까요? 궁중음악이니까 왕이 들을 거 아니야, 그지? 왕이 들을 거니까 왕이 듣기에 기분이 좋은 내용이면 더 좋을 겁니다. 따라서 왕이 듣기에 기분 좋은 내용, 즉 위증제가 대평성대, 왕께서 통치를 잘해서 지금 태평성대입니다 라고 한 내용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궁중음악으로 향유되면서 송축과 태평성대의 기원이 추가되어서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 이별의 상황, 슬픈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구절, 대평성대가 삽입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상 삼음보율, 332조 음수율이 많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음보입니다. 삼음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볼게요. 가시리 끊고 잇고까지. 자, 선생님이 지금 한 구절을 한 행을 세 덩어리로 끊어내고 수 있죠. 가시리 한 덩어리, 잇고 한 덩어리, 세 덩어리로 끊어냈습니다. 따라서 삼음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뒤에 나난이 있는데 그러면은 가시리, 잇고 나난, 가시리 하나, 잇고 하나, 나난 하나, 사음보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면 여음구는 음보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시리 하나, 잇고 요 세 개만 음보율의 계산에 넣어서 3음보율이다 얘기할 수 있겠고, 가시리 글자 보겠습니다. 가시리는 세 글자, 또 가시리 세 글자, 잇고 두 글자입니다. 글자 수 어떻게 반복되죠?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됩니다. 밑에도 볼까요? 버리고 세 글자, 가시리 세 글자, 잇고 두 글자. 밑에도 볼까요? 날라는 세 글자, 어띠 두 글자, 살라 두 글자. 좀 바뀌었네요. 바리고 세 글자, 가시리 세 글자, 잇고 두 글자. 네. 어떻습니까? 뭐 꼭 332는 아니지만 대체로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삼음보율, 332조 음수율이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선생님, 네,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 글자, 두 글자가 있는데, 이러면 332조 음수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음수율, 이러한 음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요를 들어도 박자가 뭐 엇박을 탄다거나 아니면 변주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세 글자, 두 글자가 나타나더라도 332조의 음수율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보율과 음수율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사적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민중의 소박한 삶과 생활 감정을 진솔하고 함축성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감정, 삶의 고통에 대한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했어요. 그와 동시에 어떻게 서정갈래, 시답게 함축성 있게 비유적이라든가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를 사용하였던 당시에 우리말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문자 생활은 거의 한자로 되었을 겁니다. 신라 시대에 향찰이 있긴 했습니다만 고려 시대에 들어가면서 향찰은 쓰이지 않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상 문자 생활은 거의 한자로만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한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삼음보율의 경쾌한 리듬, 이 경쾌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삼음보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음보율의 경쾌한 리듬과 후렴구를 사용하여 요리한 율조, 율자라고 하는 것은 리듬과 멜로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리하다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 얘기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운율과 멜로디를 형성하는 문학적 기교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음구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른 작품의 고려가요 후렴구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고려가요의 특징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이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가실이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위증질과 대평성대 날르는 어띠 살라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위증질과 대평성대 잡사와 두월이 만한 선하면 아니월세라 위증질과 대평성대 서로님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는 듯 도사 오셔서 나난 위증질과 대평성대 어떻습니까? 자, 선생님이 밑에 해석을 달아놓긴 했습니다만은 해석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을 감상할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거기 쓰이는 문장과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선생님이 어차피 밑에 해석을 다 달아놨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해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문만 제공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장과 어휘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자,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나난 가실이 끊고 있고 여기까지 3음보율을 나타낸다했습니다. 가실이는 3음보율 한 행을 우리가 세 덩어리로 끊어읽었죠. 그리고 글자 수가 가실이 세 글자, 그리고 가실이 세 글자, 있고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으로 인해서 2조 음수율,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세 글자, 두 글자의 반복을 통해서 음수율이 만들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미안해요. 선생님 타블렛을 잘 못 써서. 자, 그 다음에 나나 같은 경우에는 음수율과 음보율 계산에 넣지 않죠. 얘는 여음구로 알 수 있습니다. 여음구는 특정한 의미가 없고요. 음악의 그러니까 시의 음악성을 높여주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기 소리를 흉내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자, 일행의 의미를 살펴보자면은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뭘 버리고 할까요? 시적 화자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누가? 님이. 그러니까 님이시여 저를 버리고 정말 떠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 보세요. 후렴구의 대평성대가 아까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대평성대가 시적 화자의 정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구절이 생겼을까요? 얘기했죠. 이 노래가 궁중가요에 들어가면서 왕 앞에서 연주되고 불려지다 보니까 왕이 듣기 좋은 가사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추가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후대에 불필요한, 그러니까 원작이 없던 부분이 추가되면서 원작의 시적 화자나 시적 화자의 심리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괴리되는 내용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가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가실이 있고, 가실이와 글자가 비슷하죠. 형태나 내용상 비슷합니다. 버리고는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지 않으니까 B를 하겠습니다. 뒤에 가실이 있고도 가실이와 비슷하니까 A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A, B, A 이러한 형태가 반복된다고 해서 흔히 A, B, A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해하기 힘들다면 현대어로 해석된 부분에서 해볼까요? 자, 가시겠습니까? A, 가시겠습니까? A, 버리고 B, 가시겠습니까? A, BA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AA, BA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AABA 구조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은 민요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AABA 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은 어떠한 민요적 특성을 작품에서 계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실제로 민요에서 이런 AABA 구조가 나타나나요?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타령이 아니고 이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민요가 있죠. 새야, 파랑, 새야. 그 뒤에 내용은 뭐라도 됩니다. 새야, 파랑, 새야, 녹두밭에 가지 마라. 뭐 이런 민요가 있는데 이걸 볼 때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민요에서도 A, B 구조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가시리 같은 작품에서도 이 가시리 같은 고래 가요에서 민요적 특성을 계승하였다. 이걸 우리가 A 구조가 나타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대어로 해석되는 부분을 통해서 설명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실이 있고, 그러니까 가실이 있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일행에서 몇 번 반복되었죠? 3번 반복됩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운율이 형성되죠. 운율이 형성된다는 효과가 있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의미를 강조한다 할 수 있는데, 뭐를 강조한다고요? 가시겠습니까를 강조한다고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정말 가시겠습니까? 3번씩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시적 화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갈 테면 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이별을 믿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3번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2형 가겠습니다. 날라는 어찌 살라 하고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가실이 있고가 또 나옵니다. 뭘까요? 자, 운율을 형성하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적 화제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는 거다. 그러한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년 가겠습니다. 잡사와 두얼이 많은 이거 뭐냐면 잡사와는 붙잡아 두얼이 많아는 두고 싶지만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시라. 자, 옆에 불필요한 부분 좀 지워도 되겠죠? 다 썼으리라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선하면 아니올세라. 선하면은 서운하면 아니올세라는 아니올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적 화자가 떠나는데 막 붙잡고 질척거리면은 시적 화자가 나에 대해서 질리고 짜증나고 서운해서 안 돌아올까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뭐 할 말 없습니다. 자, 할 말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애를 하다가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붙잡지 마세요. 쿨하게 보내주세요. 쿨하게 보내줘야 상대방이 미련이 남아요. 내가 뭘 잘못 선택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붙잡지 마세요. 알겠죠? 새로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고는 별개로 나를 떠나간 사람이 나를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미안해요. 수업이랑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어쨌건 간에, 어쨌건 간에. 계속 봅시다. 계속 봅시다. 선하면 아니올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하면 아니올살. 시적 화자가 화자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님을, 시적 대상인 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자, 이를 봤을 때 시적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상대방이 이별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별하기 싫은데 내가 널 붙잡으면 네가 나를 질려하고 싫어할까봐 못 붙잡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태도가 어때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화자의 태도가, 다시 씁시다. 화자의 태도가 혹은 성격이 글자가 더러워요. 이해해주세요. 화자의 태도 및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아니면 또 뭐 순종적이다.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뭐 슬프지만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뭐 절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쓰도록 하죠. 임을 보내는 이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형 가겠습니다. 서론님 보내온다니 여기서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럽다라는 의미인데 이 서러운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시적 화자가 서러운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별을 당하는 거니까 시적 화자가 서러운 걸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뒤에 바로 님이 나타나니까 서러운 것이 상대방의 시적 대상인 님일 수도 있어요. 시적 대상인 님도 이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별을 당하는 시적 화자인 내가 서러운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별하기 싫은데 이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시적 대상인 님도 서러운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셔 오셔서 가자마자 다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표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부피를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다고 생각할게요. 표현상으로는 가자마자 다시 와야 돼. 내가 붙잡으면 너 서운할까봐 못 붙잡겠는데 가자마자 다시 와야 돼. 표현상으로는 굉장히 직설적이죠. 표현상 굉장히 직설적이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뭐 숨기지 않으니까 뭐 진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벗으로 할까요? 네. 그렇지만 화자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표현상으로는 그런데 화자의 행동, 뭐 태도로는 전혀 직설적이지가 않고 뭐 적극적이지 않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소극적, 뭐 순종적, 뭐 이런 태도를 보여준다 할 수 있고 야 내가 힘들지만 내가 너 보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자기 희생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작품의 내용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밑에 핵심 정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관례는 고려가 알고요. 뭐 성격이 서정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민의적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애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슬프다는 의미예요. 슬픈 작품이다라는 소리고 이별의 정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밑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특징 보겠습니다. 간결한 형식 소박한 시어를 사용해서 이별의 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뭐 좋고요. 의의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여성적 정조의 원류가 되는 작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성적 정서의
원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적 정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성차별적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은 쓰고 싶은 표현은 아닙니다. 쓰고 싶은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부득이하게 쓰겠습니다. 뭐 내 혼자 안 쓰고 싶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쓰는 곳이 많으니까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성적 정조가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 여성적 정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별을 맞이하면서 그 이별을 대하는 여성의 심리와 태도와 그리고 정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정서요? 그러니까 한국 전통의 여성의 이별을 맞이하는 여성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자기 희생적이고 소극적이고 순정적이고 뭐 이러한 것들 이 여성적인 전통적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 또 보면은 이러한 정서와 태도를 가진 작품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서와 태도 때문에 이별 정한의 계보가 또 생기는 것이고요. 밑에 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별 정한은 아까 선생님이 이 부분을 추가 설명한다고 했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와 한이란 소리인데 이 정서와 한이라고 하는 거 정한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능력에서 벗어난 상황 때문에 나에게 생기는 슬픔과 고통 이로 인해서 생기는 한을 정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별로 인해서 이 정한이 생길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별의 정한이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한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문학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다라고 하였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 시적 화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여성적 어조가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별의 정한의 대부분의 주인공이 여성이다 보니까 아까 봤던 가시리아트 작품을 여성적 정주의 원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별 정한의 계보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가요의 황조가 이별의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도화가 이별의 소재를 하고 있고요. 고려가의 가시리 방금 봤죠? 서경별곡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시, 송인 이 송인은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송인도 역시 이별의 정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시 이거는 김소월의 시죠.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도 이별을 맞이했을 때의 작품, 이별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하나씩 볼까요? 실제로 그러한지. 자, 황조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황조가입니다. 여기 내용 보이죠? 펄펄 나는 적개꿀이 암수도로 정답구나. 외로워서 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갔고. 그러니까 내 몸이 외로워요. 왜? 임과 헤어졌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함께 돌아갈 님이 없이 혼자서 돌아가는 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죠. 이별의 정한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무도화가 이마 그물을 건너지며 임은 끝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찌할꼬. 죽음으로 인해서 님과 이별하게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굉장히 고대 작품입니다. 고대 작품이고, 뭐, 옛날 고조선 혹은 고구려 시대 작품이니까 아주 고대 시대 작품이라 할 수 있고. 자, 이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요입니다. 이미 뭐, 거의 고려 시대에 비해서 뭐,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겠죠. 자,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해석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중수한 소성경을 사랑하지만은 당신과 이별하네 차라리 길쌈하던 배 버리고라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끝인 듯 떨어진다고 해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별하기 싫은, 이별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화자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고 하시겠죠. 자, 그 다음 조선시대의 한 시인 송인 보겠습니다. 또 이제 고려시대로부터 또 몇백 년이 흘렀을 겁니다. 몇백 년이 흐른 뒤에 조선시대 한시인 송인 보겠습니다. 비개인 긴 강둑에 풀빛이 짙었는데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느니 슬픈 노래 울리네. 대동강물은 그 언제나 닿을란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해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슬퍼서 흘리는 내 눈물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런 작품이거든요. 이것도 슬픔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진달래꽃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 뭐 많이 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인데 나붓기가 역겨워하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다. 이것도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싫어서 떠나는 당신 나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 태도, 소극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와 동시에 이별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작품이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옛날 여기 있는 공무도화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작품이라고 했었죠. 고조선 시대의 작품부터 해서 진달래꽃에 이르기까지 이별을 받아들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가 어떻습니까? 곧 그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이별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 슬픔 이러한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한의 정서가 작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별 정한의 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한국 문학에서 면면 이어져 나오는 전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별에 대해서 작품을 몇 개 봤어요. 대표적으로 니미오마 하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니미오마 하건들 같은 경우에도 이별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니미오마 하건을의 시적 화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거죠. 니미오마 하건을에서의 시적 화자의 정서가 슬픔과 고통의 정서였습니까? 아니었었죠. 네. 이별은 했지만 그 안에서 슬픔과 고통, 소극적 자기희생 이런 것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별을 했다고 해서 모든 작품에서 이별 정환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네. 황진리의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반문에서는 오히려 시적 화자가 님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있지 이러한 자기희생, 슬픔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별이라고 해서 다 시적 화자의 태도와 정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품의 내용을 살피고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